네, 이웃 간 층간소음 매년 2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주먹 다툼이며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심지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살인까지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이웃들의 심리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밤 12시 반, 1시쯤 되면 판소리를 불러가지고 그건 좀 이례적인데요. 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보고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실 이게 겪어보지 않고는 잘 모르는 굉장히 네. 심각하고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층간소음 속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심리법칙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집이라는 게 되게 휴식 공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그 소음들을 들어야 된다면 이거 정말 고역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갈등이 심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면 뭐 살인까지도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2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 건 정말 진짜 큰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데 이게 하지만 이게 실태 조사를 해보면요 생각보다 그 소음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소음이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크게 지각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개인 차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포함해서 다양한 심리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소음이 아니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심리가 좀 숨어 있을까요, 그러면 먼저? 이게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소리를 다 집중해서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자기한테 뭔가 걸리거나 의미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택적 지각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요? 네, 그게 어, 뭐냐면은 왜 파티 장소 같은 데는 사실 대단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얘기도 잘 안 들리는데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거나 뭔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했을 때는 귀신처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집중해서 딱 하면 딱 들리는 거죠. 근데 문제 뭐냐면 이게 한번 이렇게 딱 귀에 꽂히게 되면 특정한 어떤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아주 작은 거에도 점점 더 민감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자기한테는 들리는 거라고 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어떤 피해의식이나 열등감 또는 기존의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뭔가 어떤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조그만 소리도 상당하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소음 자체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었을 때 이게 버무려져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거의 사실 노이로제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붕괴 늘 이 시간만 되면은 뭔가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든지 네. 그러면 막 얘기되는 어떤 그런 그 불안감도 있고 실제 그게 왔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 같은 게 많은데 대개 보면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죠. 가장 많이 반응하는 형태가 어떤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방식.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외현화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외현화요. 네, 그래서 뭔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복수해줘야 되겠다. 또는 심한 어떤 주먹 다짐을 한다든지 욕설, 비난 뭐 이런 행동적으로 표출하는 분노가 되겠고요. 또 소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게 예. 이제 거의 신경증이 걸릴 정도가 되니까 기분이 가라앉고 훨씬 이제 우울해지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내재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양쪽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처음에는 소음 자체 스트레스를 느끼다가 이것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이웃에 대한 분노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판소리를 맨날 새벽마다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참자 하다가 나중에는 왜 저러지? 왜 날 괴롭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괴로웠었거든요. 판소리 명창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뭔가 좀 무섭더라고요, 나중에는. 새벽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왜 저러지?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이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갈등으로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게 생기면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서 사실 이제 그 어떤 원인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저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게 이럴 때 자기 행동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발견해서 왜 도대체 저러는 거야?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이론이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귀인 이론. 예. 이게 어떤 행동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저희한테 있는데요. 예. 귀인 이론 중에는 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주로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그 행동의 원인을 저 인간의 성격 때문이야 또는 저 인간의 특성 때문이야. 이렇게 그 사람의 기질적인 측면에다가 귀속시키는 경우를 내부 귀인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아마 그러는 상황이 있었겠지. 이렇게 주변 상황이나 환경적인 요인에다가 귀속시키는 경우를 외부 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거의 백발백중 저 인간의 성격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내부 귀인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예. 그렇다면 왜 내부 귀인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보면 저 사람의 성격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특별하게 저런 상황이 아닌데 아까 판소리 말씀하셨지만 특별하게 밤늦게 판소리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뭔가 저 사람의 성격이 안 좋고 나를 되게 힘들게 하려고 하고 저건 분명히 저 성격이 안 좋고 의도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났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아이를 키운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음악 연습을 한다든지 또 다른 경우에는 뭐 노인이 계셔서 지팡이 소리가 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적인 요인 자체는 싹 사라지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 저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고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훨씬 더 이 갈등이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을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이게 고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내부 요인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외부 요인은 사실 늘 지속적인 특성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원래 가변적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딱 만나보면 성격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제일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면 문제를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느 집들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CCTV로 집안을 찍어놓고 항의하러 오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안 그랬다. 네. 그런 집들도.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게 이제 뭐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 이런 거를 네.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사람의 성격으로 귀인하려고 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저희가 기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부르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층간 소음을 유발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사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언제 이러니까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양해를 구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웃에 찾아와서 시끄럽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를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하시게 되면 이제 다투기 쉽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층간 그 소음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참 괴로움이 많을 수 있죠. 밤늦게 판소리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이걸 전달할 때는 그 말의 내용보다는 말을 전달하는 말의 톤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생각보다 사람을 훨씬 더 화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면 좋겠죠. 여러 가지 지금 조언들도 해주셨는데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이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전에 이제 양해를 구할 때도 보면 특히 층간소음이 심한 시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 아 이때 좀 시끄럽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얘기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갑자기 이게 들리게 되면 또 화나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 자체를 좀 특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만약에 아파트 같은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따지기보다는 중간에 관리하는 분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문에 정중하게 이렇게 노트를 붙인다든지 그 말투도 되게 중요해요. 예. 심하게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욕설 같은 걸 쓰게 되면 당장 화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의 적으로 대할 건가. 아니면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고 다들 애로사항 있는 그런 다 같은 그런 이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했을 때 그 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첫말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자체를 좀 이해하는 반응을 먼저 하게 되면 쉽게 풀리는데 예. 아니 뭐 그만한 걸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웃과의 관계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윤활유가 드네요. 없는 거니까요. 예. 네. 오늘 이웃 간의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